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11분간의 연설 동안 자유와 연대라는 키워드를 부각했는데요. 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무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 대비 무대를 가졌습니다. 11분간 기조연설을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기념사를 하면서 국정 철학을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취임사 그리고 지난번 8.15 광복절에서 경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키워드는 역시 자유였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자유를 35차례 언급을 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였고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약 13분간의 연설 중에서 자유를 33차례 언급했고 이번에도 11분 정도의 연설에서 자유를 25차례 정도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정 철학이 자유다. 그리고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내용이 좀 추상적이다. 그리고 그냥 추상적인 언어들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엔 총회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이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큰 담론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 연설이 유엔 안보리라던가 아니면 유엔 개발협력 아니면 인권 이사회에서 나온 연설이라면 또 그 유엔 그 조직에 맞는 그런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천명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유엔 총회에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책임을 다하겠다. 한국에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유를 기반으로 한 외교 기조를 분명히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기조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인가 역시 주목이 됐었습니다. 실제 연설 내용에는 북한 관련 메시지가 직접적인 건 없었는데 대신해서 뭐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인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좀 간접적인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반응은 북한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대통령이 설명함으로써 충분히 표현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유엔 총회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구축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 차원에서 글로벌 가치와 기준 차원에서 어떻게 북한과는 비핵화를 함께 모색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맥락에 맞았다.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설에서는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혹은 추가적인 핵 도발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26일 날 기조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좀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무래도 주 내용이 되겠죠. 북한은 핵을 주권 차원에서 보유할 권리가 있는 국가다. 왜 북한만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가?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른 서방 국가도 있는데 이것은 이중잣대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이중잣대에 찬성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연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 연설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 서방 국가들이 주장하는 가치 외교에 윤석열 정부가 전적으로 편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가치와 이익을 이 현대 국제 정치에서는 사실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더라도 안보의 문제를 그 국가 정체성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익이 무엇인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뭐 큰 집에 산다든지 좋은 차를 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 있겠지만 제가 지향하는 가치가 그런 물질주의가 아니라면은 제가 추구하는 이익은 다른 게 되겠죠. 마음의 평화라든지 자유라든지.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떤 국가 정체성을 가졌는가. 한국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케이스인 것이죠. 세계 역사상 드물게 그 경제 성장만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하는 기간에서도 민주화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체제에서 더 이상 수혜국으로 무엇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 전쟁 시대와 같이 이제는 그런 훌륭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에 기여를 하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책임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겠다는 메시지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나왔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제 자유를 언급하고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건 메시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오롯이 우리나라의 몫입니다. 메시지만 전달하고 그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네. 않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글로벌 국가 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 플랜이 있었냐면은 한국이 2015년까지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합니다. 그것을 국민 총소득 대비 0.25%까지 끌어올리겠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일하게 공적 원조를 받아서 성장한 최빈국에서 네. 공적 개발 원조를 결정하는 선진 공회국 모임인 딱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자랑스러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수혜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한 0.25%를 2015년까지 달성하진 않고 아직도 그 국민 총소득 대비 0.1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크 회원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약속을 국제사회에 했으니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일 것인가를 증명을 해야지 국제사회로서 한국이 정말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행동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메시지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양자 외교도 펼치게 됩니다. 먼저 4개월 만에 마주 앉게 된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면요. 예상했을 때 마냥 우호적인 회담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 배경에는 앞으로 있을 11월 중간 선거가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우호적인 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결실 있는 회담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서로 솔직담백하게 서로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어떤 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은 분위기가 어색하고 냉랭하더라도 양국 정상 다 굉장히 유용한 회담이었다는 데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사실 국내 정치 맥락상에서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인지하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조치들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한미 FTA 제2조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지향하는 어떤 자유롭고 공정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런 무역 체제, EPEF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IPEF가 출범할 것이고 한국도 참여 의사를 지난 5월 21일 정상회담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야기하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무역 체제가 정말 자유롭고 공정하고 모든 국가에게 그 회복 탄력성을 제공하는 체제가 아니라 미국 기업을 위한 미국 기업만의 자유롭고 공정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무역 체제라면은 한국이 그렇게까지 전격적으로 참여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바이오 행정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리 기업에 좀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면서 이 정부도 전방위적으로 미국 현지에 가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관심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답변이랄까요? 약속을 받아와야 결실을 본 것이다.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성과가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간 선거가 있고 이런 법안들이 채택된 게 가장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 등 우방 국가들이 항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뒤집기는 바이든 행정부도 또 민주당과 의회에서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해야 될 것은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간의 경제 협력 분야에서 미국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네. 한국 기업의 이익이 한미 FTA 정신과 원칙에 충실히 입각한 차원에서 보호가 되는 것을 보장받는 미래의 이익을 선제적으로 담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용한 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이뤄질 수 있느냐 역시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당장 체결 단계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뭔가 한미 정상의 논의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국가 이익을 보호해서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외교 자리에서 적극적인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기술적인 아젠다를 과연 얼마나 대통령 수준에서 상대 정부에 전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까는 사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한미 간의 구체적인 경제 협력 현안은 연설문에서 강조한 자유를 사랑하고 공동의 번영을 지향하는 가치 공유의 국가들 간의 연대 차원에서 어떻게 잘 이것을 서로 협력할 것인가를 바이든 행정부에게 촉구하는 정도의 메시지면은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고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미 간의 어떤 무역 문제, 투자 문제의 갈등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비슷한 사건이 향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한국 기업의 활동이 장기적으로 더 잘 보호되는 그런 시스템을 서로 구축하는 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보장을 받을 것인가를 촉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지금 큰 관심입니다. 당초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 이후에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50여 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잘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일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과연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의 어떤 힘겨루기나 신경전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영국의 이제 조문 외교가 외교 참사라고 야당에서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아무리 약식이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더 큰 외교 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영국 왕실에서는 그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 프로토콜의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가 그렇게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을 당한 영국 정부와 왕실에서 만족을 하고 감사의 뜻을 가졌다면 그걸로 성공인 것이죠. 근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이 되고 거의 실현될 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이런 행동으로 그게 무산이 됐다면 그것은 한일 간에 존재하고 있는 현안 해결에도 추동력이 멈추게 되고 또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와는 같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불신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피해가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한일 정상회담은 어떤 시기라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루어지는 것이 양국 간에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약식으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아무래도 일본 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이 한일 양자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크게 구체적인 성과라든지 뭔가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 사회자님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짧고 또 풀사이드 회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첨예한 경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냉랭하고 불편하지 않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 대답이 분위기는 분위기고 그건 2차적인 것이고 결실이 있다면 그건 성공한 회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불쾌한 감정 그리고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논의한다 하고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계속할 것인가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회담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대단히 큰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최대 쟁점 사안이 역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일 텐데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것이 다 해소된 상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일 간의 이 첨예한 입장 차를 과연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 양국 정부 그리고 피해자, 일본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다. 이런 자각도 분명히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양국 사회에서. 그래서 정치라는 것, 또 외교라는 것은 그 불가능해서 가능을 모색하고 실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 결실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러셨죠.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한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본 측에서도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거의 20년 만에 등장을 했는데 과연 이번 기회를 그냥 자존심과 자국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흘려보낸다면 제2의 윤석열 정부가 과연 나올 것인가, 나온다면 언제 나올 것인가를 한번 깊이 고려해서 좀 더 한국의 그런 외교적인 노력에 긍정적으로 수사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답하는 것이 일본 측 입장에서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태도가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